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다물어 클럽의 정선입니다. 야, 오늘 굉장합니다. 오늘 모실 이분 전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자 나는 말하듯 쓴다. 그리고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의 저자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는 말하듯이 쓴다와 대통령이 글쓰기 등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저자 강원국 작가,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 담당 비서관, 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연설 담당 비서관이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로 활동. 글쓰기에 관한 4권의 책 모두 베스트셀러 등급. 강원국 교수. TV로만 뵀다가 네. 이렇게 뵈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저야말로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직업이 또 그 결이 다른 그런 그라운드다 보니까 정말 이런 명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로그인하신 분들 기대가 크실 것 같은 게 워낙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나는 말하듯 쓴다 대통령 글쓰기 다 제목만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접하는 종류 그런 장르가 아닌지라 좀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걱정은 좀 되네요. 저는 설레요. 왜냐면 요건 이제 우리가 청강으로 가자. 티키타카 날로 없어. 먹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회처럼 이 시간을 한번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께 굉장히 작가님의 강의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떤 그 원인 분석이나 그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용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실용적인 얘기. 대학 생활이건 직장 생활이건 네. 하는데 필요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글쓰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직장 생활 다 글 쓰고 말하고 이제 이런 이렇게 게 다죠. 보고서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글쓰기죠. 말로 보고하고 글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들으면 이제 그런 고민이 다 해결이 되고요. 전 진짜 설레요. 네. 저희가 말을 업으로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글 쓰는 데 있어 백지공포증이 있어요. 강의 들으면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출간하셨던 4권의 책이 모두 글쓰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모두 이제 베스트셀러고요. 그렇죠. 야, 여기 틈새로 훅 들어오시네. 홍보가. 예, 모두 베스트셀러이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글쓰기란 탁 하고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감님을 밤새도록 무언가 확 풀어내서 뚝딱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아웃풋을 내놓는 거라고 이미지가 좀 생성돼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라카미 하루키도 굉장히 매일같이 아주 지난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치 근력 트레이닝을 하듯이 글을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위안이 됐어요. 이게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과 훈련도 되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키는 하루에 20매는 무조건 쓴다고 그러니까. 해요. 김은 선생도 그렇죠. 1필5 그래서 5매는 매일 쓴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루키 씨가 네. 한 말 중에 글쓰기는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좌절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재능이 맞아요. 있다는 예, 얘기고 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쓰기까지 하니 오죽 잘 쓰겠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하루키 같이 예술을 하는 분들은 네. 이제 재능이 필요하고 영감이 떠올라야 되고 뭐 뮤즈가 찾아와야 되고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글을 쓰는 거니까 저는 뭐 재능보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 다 잘 쓸 수 있다고. 포인트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포인트요? 네. 이 방송을 들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뭔가 이게 치고받고가 되는데. 야, 이거 홍보에 대한 굉장한 전략이 있으시면.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우리 같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좀 위안이 됐어요. 말과 글은 한 쌍이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말과 글의 재료가 같아요. 뿌리가 같죠. 물론 그렇지만 자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말로 하냐 글로 하냐 다른 거지. 네. 뿌리가 같은 거죠. 말이 훨씬 편한데. 말은 좀 장황해도 어느 정도의 구어체가 섞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비주얼적인 면이 충족되면서 풀어가는 게 있는데 글은 마치 라디오 같잖아요. 오롯이 말로만 풀어내야 되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래요? 근데 알기만 해. 대부분이 말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연설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뭘 발표를 한 이런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은 글 쓰는 것보다 편하죠. 이렇게 대화를 네, 한다거나 네, 이게 네. 말이 편하죠. 맞아요. 편한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가 앞에 앉아 있고 또 말은 이 표정, 그다음에 어투, 이 말씨 이런 거에 도움을 받거든요. 이런 게 어떤 배경과 맥락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는다는 네, 거죠. 맞아요. 글은 대충 쓰면 못 알아먹는데 글에는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있어요. 뭐 유명한 법칙인데 자가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네네.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이 전달될 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네. 그 말의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투라든가 목소리, 억양.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각적인 거, 표정, 손짓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 가사도 듣지만 그 음도 내용이 가사가 내용이면 이 소리 듣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춤추고 가수의 그 얼굴도 보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전달돼서 보죠. 네. 어떤 그런 게 오잖아요. 제가 강의를 해봐도 강의의 내용도 있지만 강의하는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어떤 태도, 네. 자세 네. 방송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은 내용은 7%에 불과하고 청각적인 요소가 38%, 시각적인 게 55%. 아 이런. 그러니까 93%가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의 내용과. 그렇네요. 근데 허무하네. 글 쓰는 건 이 93%가 없는 거예요. 맞아. 청각이 없고 시각이 그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용만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가 말하기보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글을 쓰고 글 쓴 걸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네. 느낀 건데 말과 글은 이게 수레바퀴 양 바퀴와 같다. 야,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다 잘할 수가 없다.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글 같은 말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정선희 씨 말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네. 글로 풀으면 그냥 그 글만 읽어도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 말. 큰일 났네. 몇 줄 안 되는데 좋은 내용. 그리고 반대로 글은 말 같은 글. 멋지네. 말 같은 그렇네요, 진짜. 글을 읽으면 그냥 이해가 쏙쏙 되고 술술 읽히고 귀에 맞아요. 쏙쏙 들어오는 글. 우리 왜 노래 잘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이제부터 노래할 테니까 봐.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듯 노래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연기도 왜 그렇죠. 각 잡고 내가 연기할 테니까 봐. 이런 매력 그 연기인지 촌스러워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맞아. 빠져들게 만드는 생활 연기 막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글은 딱 읽을 때 정색을 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읽으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귀로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이 말해주는 것 같이 하면 이게 이해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 글을 읽으면 마치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아, 또 들어가. 야, 이거 정신 차리고 있어. 홍보가 푹 들어가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네. 사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글을 써보고 말할 내용을 그다음에 또 말한 것은 글로 정리해보고 이게 말과 글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해야 저는 말하기 글쓰기를 다 잘할 수 있다. 말이 단점이 중언부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교정하지 않은 글이거든요. 글은 늘 이렇게 고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말은 고칠 기회가 없죠. 즉흥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후회하게 되죠. 그럼 글의 단점은 뭘까요? 글의 단점은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말은 어찌 됐건 좀 허술하더라도 네.
말하는 순간 그냥 내 임무가 끝나요. 그냥 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내. 네. 근데 글은 거기에 품이 많이 들어가. 앉아서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글이 또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거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두렵고 그래서 제가 굳이 어려운 글쓰기를 네. 하지 말고 쉬운 말하기로 글쓰기를 하자. 그게 난 이제 말하듯이 쓴다. 여기에 이제 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왜냐면 글도 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장일단의 특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깍지를 껴서 우리가 말하듯 글을 쓰는 법을 연말을 하자. 시줄과 날줄을 네. 이제 엮듯이 예. 직조하듯이 옷감 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말과 글이 그게 뒤엉켜서 교차하면서 사는 삶. 말만 하지 말고 글만 쓰지 말고 말과 글을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근데 글도요. 작가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뭔가 충돌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작가들이 날카로운 이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기 안의 에너지가 이 글로 나오니까 예민해요. 아, 그거 좋은 말이네요. 네. 그게 소위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네,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둥글게 타협하다 보니까 이 갈등 속에 살아야 돼. 맞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내적 갈등. 네.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이제 말과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소통하기 위해서. 네네.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균형 있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처럼 말만 발달하거나 또 누군가처럼 글만 발달해서 사회관계는 굉장히 서툰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글로는 천재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균형을 조금 적절히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러니까 말과 글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크게 두 부류잖아요. 말은 되는데 글이 안 되는 네, 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글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분. 이제 이 두 부류인데 우선 그 말은 좀 하겠는데 네네. 글이 안 돼 어려운 분. 예. 그 이분한테는 이제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독자를 내 글을 읽을 사람을 내 머릿속에 앉혀놓고 써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이 되니까 말을 해보고 정리해서 글을 쓰라는. 둘 다 어렵지가 않아요. 독자를 안에 앉혀놓고 그것부터 쓰라는 건 얘기를 좀 어떤 해볼까요? 걸까요? 예. 이제 말은 상대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말을 하니까 말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정선희 씨 같이 리액션이 좋으니까 네. 제가 이제 말을 잘해요. 근데 표정이 전혀 없고 네. 막 이렇게 뭐 뚝뚝하게 있으면 말 잘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도 방청객 하나 그런 분 걸리면 진짜 그날 망해요. 그냥 팔짱 끼고 이런 분 하나 오시면 방청객의 리액션이 좋아야잖아요. 그럼 진짜 끝나요. 그러니까 그 글보다 이제 말하기가 쉬운 이유가 그 리액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글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독자가 내 눈앞에 없잖아요. 그렇네. 이제 내가 글 쓰고 나서 글이 내 손을 떠난 후에 네. 독자가 읽고 나서 그 리액션이 와요. 맞다. 반응이 뒤늦게 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글은 그래서 리액션이 없으니까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뒤에 또 리액션이 오니까 그때는 이미 후회도 늦고. 그쵸.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아예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건데 이거는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쓰면 돼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독자를 정해야 됩니다. 연애 편지가 다 좋은 거는 다 감동적인 것은 네. 독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둘이고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 진짜. 딱 한 명이잖아요. 연애 편지는. 네. 저도 대통령 글을 쓸 때 김대중 대통령 글을 쓸 때는 독자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 회장 글을 쓴 김우중. 독자가 한 명이었거든요. 아하. 그냥 한 명을 딱 앉혀놓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이비 화이트라는 작가가 인류에 대해 쓰지 마라. 인류에 대해 쓰면 되게 쓸말이 많을 것 같지만 쓸말이 없다. 한 인간에 대해 써라. 나 이 강의 너무 영양가 있을 것 같아.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 첫 번째, 독자를 정해야 한다. 글을 읽을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상상하고 반응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면 더 구체적이고 와닿는 글을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나한테 뭘 구할까, 뭘 원할까, 내 글에서. 예를 들어 상사가 뭘 쓰라고 그랬으면 상사가 내가 쓴 글을 읽고 뭘 얻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나보고 글을 쓰라고 그랬을까. 이게 어찌 보면 글을 쓰는 어떤 목적, 이유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네. 어차피 글은 내가 쓰지만 내 게 아니에요. 글의 주인은 독자예요. 독자가 평가하고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글이라는 거는. 그죠? 안 읽힐 글을 왜 써요? 읽히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독자와 같이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3각 경주예요. 자기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작가들의 딜레마기도 하지 않나요? 그 가수의 딜레마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와 대중이 원하는 노래 사이에서 그 무언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영합하느냐. 그렇죠. 근데 또 나의 길을 꿋꿋하게 가느냐. 네. 꿋꿋하게 가면 책이 안 팔립니다. 코 나올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면 뭐 자기 남아요.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되지는 않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는 않죠. 호감과 비호감 사이를 넘나드는 덕후네요. 저는 너무 영합해서 탈이에요. 영혼 없이 맞춰주는 걸로 영합을 해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하긴 해요.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중심이 독자에게 가 있는 글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걸 써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안다고 막 주저리주저리 써봤자 그냥 그분이 알고 싶지 않으면 독자가 알고 싶지 않으면 다 허당이거든요. 맞아, 나도 너무 가르치는 책은 싫어. 그렇죠.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몇백 페이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런 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엉뚱한 데를 막 자기가 긁고 싶은 데를 막 긁으면 피나죠. 그렇죠. 네, 시원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나한테 원하는 거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수준도 맞아야 되고 주파수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눈높이나 주파수 이런 게 독자와 맞아야 돼요. 독자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독자의 취향에 맞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글쓰기에 관한 글을 쓸 때 독자가 뭘 원할까 이걸 생각해 봐요. 글 쓰는 방법 이런 거 원하겠죠. 또 내 글을 읽고 나면 글쓰기에 어떤 자신감을 갖기를 원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 같은 게 그걸 원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뭘 원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 두 번째, 독자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글은 내가 썼지만 내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다.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쓴다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나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글을 쓰는 단계죠. 네. 글을 쓸 때는 저는 독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쓰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독자가 뭐라고 할까? 그걸 나중에 듣지 않고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면 이거 이해할까? 이해를 못하면 이거 뭔 소리야? 좀 천천히 얘기해봐. 다짜고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고 내가 글을 쓰는데 좀 지루하면 재미없어. 됐어. 결론이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완전 공감해요.
깨톡 그거 할 때는 네. 내가 이렇게 쓰면 저쪽에서 뭐라고 반응할지를 예상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쓰면 장황해지죠. 그러니까 쓰면서도 혼자 키득키득 웃잖아. 이렇게 쓰면 저쪽에서 웃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맞아요. 내가 먼저 웃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로 글을 쓰라고요. 대화하듯이. 아하.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독자의 반응을 계속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독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글을 쓰라는 거죠. 진짜 말하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듯이 써라. 제가 그렇네, 그렇게 한 진짜. 거고. 이게 훨씬 탄력적으로 느껴져요. 글쓰기가 좀 늘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쫀득쫀득해 이렇게 밀도가 생긴 느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독자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뭐 불필요한 소리 이런 것들은 안 쓰게 돼요. 자뻑을 좀 줄이겠네. 눈치를 좀 봐라. 제발 공기를 좀 읽고 써라 이거 그 아니에요? 눈치가 제가 빨라요. 내가 반응을 유심히 봐요, 저는. 예.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잘 반응하려고 그쵸. 맞춰주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 말씀을 잘 듣고 대통령 생각을 읽어서 대통령 구미에 맞는 네. 대통령 입에 짝짝 붙는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유체 이탈설이 왜 나왔습니까? 그 원고와 사상이 격돌할 때 유체 이탈 화법이 나온다고 쪽으로 하잖아요. 이제 빙이 돼서 제가 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돼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결에 또 오셔야 맞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그게 결국 눈치에서 비롯돼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자와 대화하면서 글을 쓰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 세 번째, 독자와 대화하면서 써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반응을 상상하며 써야 한다. 독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생각을 읽으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독자를 앉혀놓고 쓰라는 것의 마지막 네 번째는 독자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독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독자를 위로하고 싶어 독자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독자에게 글 쓰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어 이거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해요. 가치관이네요. 작가의 가치관.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으면 진정성이 느껴져.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 글을 좀 못 써도 돼. 그래서 엄마가 자식한테 쓰는 글 맞춤법 잘 모르셔도요. 연로하신 엄마가 그런 글을 쓰면 그 마음이 읽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식을 향한 절절한 마음. 그럼 좋은 글인 거예요. 생각과 말, 글 일치하는 거지.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쓰라는 거죠. 독자를 위하는 마음을. 근데 많은 경우에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또는 대학에서 교수가 레포트 쓰라고 그러니까 상사가 보고서 쓰라고 그러니까 애쓰다 쓴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잘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쓰라고 그러면 내 보고서를 통해서 상사가 더 위에 가서 칭찬도 받고 안 혼나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그러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 네 번째, 독자를 위해서 써라. 엄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진심을 담으면 좋은 글이다. 독자를 위한다는 진심을 담아 글을 쓰면 잘 쓸 수 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정말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강연도 그러니까요, 왜 이게 딱 근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가 좋은 이유가 정리가 딱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의를 한 번 들은 사람은 두 번을 안 들어. 이건 진짜 얻고 나면 끝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정확히 거예요. 가르쳐 주나 봐. 좋은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야 두 번, 세 그렇죠. 번 듣는데 예, 맞아요. 이제 이 강의도 내가 너무 잘 알려줘. 네, 피부과도 가면은 한 번에 다 고쳐주잖아요. 경락도 짝재기로 해놔요 이렇게 또 오게. 근데 다 해주니까.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 첫째, 독자를 정해야 한다. 둘째, 독자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셋째, 독자와 대화하면서 써라. 넷째, 독자를 위해서 써라.
신호를 보내요. 아 이제 준비됐어요. 씁시다. 아니 부러워서 내가 뭐 아니 쓰고 말지 내가 너 다시 산책할래 그러면 산책부터 다시 시작해. 아, 무슨 반려견 훈련시키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죠. 예. 뭐가. 아니 한강에서 너무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한강으로 끝내면 되죠. 예?